소개받은 대한의학회 법제의사 박형욱입니다. 저는 단국의대 인문사회학교실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현 시국에 대한 의료윤리학적인 어떤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도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 의료인 역시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 지경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사, 직업윤리에 충실한 그런 의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과대학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소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체계 자체가 윤리적 의사를 보호하고 그런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때 더 좋은 의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 기사가 1990년 7월 4일 신문입니다. 제목이 시판 금지 생수 놔둬라, 이런 제목인데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게 되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이제 사서 먹죠.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판 금지된, 우리가 이제 생수 판매를 보존음료수 제조업자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보존음료수 제조업자로 영업을 하려면 수출하거나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조건으로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보존음료수 제조업자가 우리 국민에게 생수를 판 거죠. 그러다가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1994년 대법원에서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고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수를 사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90년처럼 지금도 생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을까?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건강보험도 77년 무렵에 시작이 돼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골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건강보험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의사의 여러 가지 직업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죠.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과로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길병원 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주당 117시간 근무, 전공의 4명 업무를 2명이 처리했고 소아 중환자실 근무 책임까지 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지위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수련 기간이 있는데요. 평균 일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일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는 일주일 88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전공의는 국민인가? 전공의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평균 40시간인데 전공의는 80시간, 초과해서 88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공의의 수련 환경 및 지위 개선에 관한 법률은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의 수련 시간을 그렇게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에게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굴러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뭐 국립대병원도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그들이 공공의료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요.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보면 건강보험의료는 마땅히, 당연히 공공보건의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죠. 그런데 다시 3호로 들어가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호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첫째 과목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등등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굉장히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호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이렇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보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학자들, 특히 의료관리학자들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는데요.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제너럴 프랙티셔너, 소위 GP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개원이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에서의 GP가 제공하는 의료는 민간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의료의 정의에 publicly funded medical care, 즉 재원이 어디서 오는가가 그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해도 당연히 공공의료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합니다. 전공의, 수련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의료가 열악해지고 이는 전공의들의 근로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건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9년하고 20년에 약간 늘어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위가 억 원이니까 19년 본 예산이 72조쯤 됩니다. 72조.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60조 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B라고 되어 있는 보건 B에서 보면 11조 6천억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 예산을 다시 둘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보건의료,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 예산은 2조 5천억, 2조 5,900억쯤 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9조 원쯤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이제 의료를 제공하면 이제 어떤 그 진료비, 진료수가를 상환받게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9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 예산이 불과 2조 5,900억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2018년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 예산이 약 226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은 2조 6천억 원, 건강보험 재정까지 합친 보건 예산이 약 12조입니다. 여러분, 그 201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의료기관인 연세의료원의 그룹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 앞서 카톨릭 의료원 그룹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대학병원 그룹 매출을 조금 넘는 2조 6천억이라는 예산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77년 건보 패러다임은 이렇게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보건예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수가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왔고 전공의는 이러한 저수가 공공의료 체계를 지탱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박리담회와 비급여로 저수가 체제를 회피해왔고 전공의들의 과로도 법적으로 용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근로자인데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다면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저는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40시간인데 80시간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연장해서 88시간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꾸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보건예산을 메꾸기 위한 정부 규제의 근본 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입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강제수가, 강제심사, 강제삭감, 강제환수로 이어지는 저수가 체제 유지의 근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논거는 합당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도 99 헌바 76, 2000 헌마 505 병합 판결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의 강제성에 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니까 사회보험이 강제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강제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강제 가입에 관한 것이지 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더라.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국가가 계약을 통하여 보험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나? 어쩔 수 없이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와 같은 것이 없으면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보험을 시행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 배상형, 프랑스와 호주고요. 직접 서비스형이 독일, 한국, 일본입니다. 우리는 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자에게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현금 배상형에서는 일단 진료를 받은 환자가 돈을 지불하고 의료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다가 보험자에게 주고 현금을 상환하는 그런 형태의 의료보험도 있죠.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호주의 의료보험을 보시면요. 일단은 호주의 진료비의 결정은 그 의사와 환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강제로 의료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자면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전문의라면 5만 8천 원에서 더 많게는 100에서 200달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일본의에게 진료를 받고서 3만 원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자에게 말하자면 3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전문의를 받게 되면 그 차익은 자기가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역시 공공병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을 이용할 때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없지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처럼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기다리기 싫으면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인 2000 헌마 505 소송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정부 부처의 담당인데, 당시에 그 답변서를 보면요, 변호사는 대리인 이찬진 씨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국의 경우 모든 의료인은 당연히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의료관리학자, 보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영국 의사들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영국은 의료보험제도가 훨씬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의사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공무원이다.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인은 당연히 내셔널 서비스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인 김효익 교수가 당시 2000년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요. 배분, 영국의 이제 배분을 존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배분은 내셔널 서비스를 만든 장본인이죠.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서. 영국 내셔널 서비스가 우리나라 보건의료학자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 그걸 만든 분을 이렇게 존경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보건의료학자, 의료관리학자에게 영국 내셔널 서비스는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8월 47차 의료정책 포럼에 박현미, 재영 한인의사 회장께서 영국의 의료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의료계를 다루는 분들은 OECD 되게 좋아한다. 유럽 의료 되게 좋아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배우고 가셨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 의과대학 교육은 돈은 누가 내냐? 한국에서는 부모가 낸다. 그럼 레지던트 트레이닝은 누가 돈을 내나?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러면 병원은 누가 짓나? 융자 받아서 개인이 진다. 그런데 수가는 왜 정부에서 정하느냐? 그게 매우 이상하다. 사회주의 의료라는 영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인 겁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트레이닝은 정부에서 다 시켜주고 나라 돈으로 전공의 훈련을 시켜주고 나라에서 재원을 투여한 병원에서 일을 하되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자유롭게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 겸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50%의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프라이빗 하스피탈에 일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병원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 수가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나라 병원에서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이 공짜면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돈으로 가는데 자기 돈으로 만들고 형성을 하는데 맨 끝에 가서는 모노폴리 시스템과 강제 지정대로 딱 갇혀 있는데 결국 프라이빗 하스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지는데 리스크는 하나도 지지 않고 가격만 딱 정해주는 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정부가 환자 탓을 하는데 한국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탓이 의사들한테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한국 의사들이 정부, 언론, 대중에게 너무 미움을 받아서 너무 불쌍하다. 영국에서 우리는 되게 사랑받는데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진술, 증언 또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비윤리적 의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의 학자들, 의료관리학자들은 서구의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전달을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16년도에 이제 정대영 교수가 우리나라의 위내시경 검사 수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이제 논문을 냈었죠. 병원급 기준으로 당시 42,000원. 폴란드 다음으로 낮았는데요. 일본이 당시에 12만 원, 3배쯤 됐고요. 영국의 공공병원, 사회주의 의료라는 영국의 공공병원이 60만 원, 60만 7천 원. 그리고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 원.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329만 원이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영국의 프라이빗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네 번째가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입니다. 맨 오른쪽 38달러가 표시된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내시경 수가죠. 그래서 도대체 의료관리학자들이 뭘 잘못 전달할 것인가? 영국의 의료체계는 퍼블릭 시스템인 내셔널 서비스와 프라이빗 시스템이 병존합니다. 그런데 의료관리학자들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영국 의료체계의 전부인 것처럼 전달을 했고 또 영국 의사들은 전부 공무원인 것처럼 전달하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만 일하는 것으로 전달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박현미 전 재영 한인의사회장의 발표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관리학자들은 영국 의료체계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것이 영국 의료체계의 전부인 것처럼 전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통해 강제로 의사나 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막대한 재정, 아까 226조라고 그랬죠.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고 계약 체결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사는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빗 케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의료관리학자들은 영국이 어떤 수단으로 내셔널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전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사를 공무원처럼 전달하는 오류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틀과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의 합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대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것일까? 사실은 이게 이제 건강보호법 행정법 분야죠. 정확하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법 분야에서 공용부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부담을 공용부담이라고 하고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일하는 게 부역이라든지 노역 이런 거고요. 물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떤 공적인 보답으로 내놓는 게 공용 수용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개인의 서비스도 이용을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이런 물적 토대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이 둘 다 속해 있는 게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얘기한 행정법상의 부역하고 다른데요. 우리가 부역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부역, 전 근대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민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강제 징발하는 수치제도를 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말하자면 병역 의무 같은 게 사실 이런 거 비슷한 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확히 논의되는 않았지만 뭐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따르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성격을 보면은 전근대적인 어떤 부역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코비드-19이 참 큰 영향을 미쳤죠. 이만큼 그래도 우리 사회가 견딘 건 민간의료기관의 덕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일개 대학병원 그룹 매출을 조금 넘는 예산이 배정된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코비드-19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코비드-19에 대해 대처를 잘한 게 오로지 공공의료기관 때문이라면 엄청난 예산을 공공의료에 쏟아붓는 영국 등 서구의 공무원들은 완전히 무능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자, 이 의료관리학자는 의료체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영국이 있고 오른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좋은 거, 미국의 의료체계는 나쁜 거, 한국은 미국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은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국 쪽으로 가는 게 의료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여파는 북한의 의료체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북한과 영국의 의료체계가 그렇게 가까운 것일까요? 아까 박현미 전 재영 한인의사회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료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유, 사적 자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는 평등, 의료보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국은 평등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고 사적 자치가 조금 줄어들 있지만 반면에 미국은 사적 자치가 강화되어 있고 의료보장이 좀 낮은 나라겠죠. 북한은 둘 다 낮은 나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영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북한의 의료체계와 서구의 의료체계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일단 평등, 의료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사적 자치를 줄이는 방법,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느냐, 큰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왼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계획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죠. 왜 왜곡이 돼 있나? 사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정한 재정 지원과 보험료율의 한계 내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는 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왜 보험료 가져가지 일반 재정, 세금을 쓰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아까 2조 얼마밖에, 3조가 안 되는 돈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지만 조금 불합리할 뿐 실현 가능하다면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 강제시정제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죠. 사실상 강제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의료는 조금씩 왜곡되어 갑니다.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돼 나가는 겁니다. 비교 제도론적으로 볼 때 우리 건보제도는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에 의료기관 의사를 강제로 끼워놓고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면서 중층의 규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관료 중심의 제도, 속으로 굽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일단 싼 의료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의 책임을 의사와 의료기관이 전가하죠. 문재인 케어는 사실 그 정점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2019년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금지를 공식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비급여 평가는 의사들의 비윤리성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장률이라고 하는 게 OECD 국가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2016년 기준으로 56% 정도, OECD가 72%, 프랑스가 70%, 또 일본이 84% 정도 되니까요. 보장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소위 이제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되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딱 보면 의료 정책을 전공한 사람은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문건에 따르면요, 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걱정이 돼서 수치를 낮춰놓은 거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다 급여화한다면 이거보다 보장률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오느냐? 70%는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3% 내외의 보험료 인상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이면에는 기재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겁니다. 기재부가 세금 쓰지 마라. 그랬더니 세금 안 쓰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보험료만 가지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는 엄청난 의료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독일이 보험료율이 15.5%인데 아까 보장률 보면 84%, 프랑스가 보험료율이 13.8%인데 보장률 78%입니다. 22년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얼마일까?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 내외의 보험료 인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22년 보험료율이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약간 이게 중복이 됐는데요. 프랑스가 2016년도에 13.8%를 가지고 78.8%의 보장률을 이뤘어요. 만약에 한국처럼 보험료율을 낮춘다, 6%로 낮춘다, 그러면 프랑스의 보장률은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6.12%라는 걸 가지고 훨씬 높은 보장률을 이뤄낸 거죠. 그렇다면 비급여 평선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정부가 만든 겁니다.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은 필연적으로 비급여 평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윤 교수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생각해 김윤 교수의 주장은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경쟁이 밀린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을 건설하게 될 거다. 그러다 보면 도농간 격차가 해소될 거다. 제가 보기엔 매우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바로 올해 2020년 2월 5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란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 518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20년 복지부는 자기들 입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 수가 모자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의 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도나베디언의 방법에 따라 구조, 과정, 결과의 순으로 평가를 하죠. 구조는 의사 수나 간호사 수, 과정은 의사의 진료 횟수나 입원 일수, 결과는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율,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의료의 질 평가에서 구조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평가를 보시면 구조적인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가율은 OECD 최고에 가깝죠. 더 나아가서 과정적인 질평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남용이 문제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병상 이용률, 외래 환자 치료율에서는 OECD 최고를 자랑하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물론 영아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 더 직접적으로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율 역시 매우 우수한 나라입니다. 요약하면 의료의 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과정적 측면에서는 넘쳐나고 있고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의사 수 전반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정책은 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만일 의사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늘린다면 그 인력이 과연 시골에 가서 거기에서 진료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도시에 남아 각종 비급여를 제공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소위 비급여 풍선은 더 커질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보건복지부 2020년 2월에 발표한 그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약 급여화도 문제죠. 우리가 의학분업이 2000년도 무렵에 일어났을 때 그 시발점이 된 것이 현재 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이사장께서 개혁통신이라는 문건으로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죠. 의약품 비리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학 교수로서 애써서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상의 의사가 도둑질하는 의사라는 의미죠. 의학분업을 해야 도둑질하는 의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의사들이 반개혁 세력으로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김영희 이사장께서는 처약급여에 대해서 처약 공개 못하는 한의사는 처약급여에 빠져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처방 공개를 하는 한의사는 처약급여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처약급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질적으로 의과학적 검증이 안 된 한약을 급여하는 것은 의료윤리적 기준에 위배가 되죠. 김영희 이사장이 옛날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의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약을 조제해주면 도둑이 되지만 한의사는 임상시험 등 검증도 안 된 한약을 조제해줘도 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희 이사장은 한약 처방이 공개되는 명분으로 처방급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20년 전에 이미 처방이 공개되어 있었죠. 이처럼 의사와 한의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행정입니다. 77년 건보체계와 4대 의료학법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그 관련성을 보면 77년 이래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민간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뤄낸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작용들이 77년 건보의료체계의 불균형성이 주로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맨 밑에서 지탱해 주지 않으면 77년 건보의료체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소위 4대 의료학법은 이러한 77년 건보체계의 비윤리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획기적인 재정 투여가 없다면 77년 건보의료체계의 비윤리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전공의들은
77년 건보 의료 체계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의료 체계를 만들 거냐? 영국의 의료 체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었고요. 마음이 급한 국민은 프라이빗 하스피탈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사실은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강제로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그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무능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도 대화가 중요하지 않죠. 여론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윤리적 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원칙이 대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의료관리학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영국이 바로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 그것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통하여 민간의료기관을 마치 전 근대사회의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되고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독일과 같은 단체계약의 형태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도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일반적인 세금을 투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그 10분의 1인 50조만 공공의료에 투여해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걸 건강보험 재정과 합쳐도 60조밖에 안 되죠. 영국 내셔널 서비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투여돼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건보의료체계 유지에 전공의들이 활용이 된다면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의료기관에는 남는 의료기관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적 자치를 보장해야 될 겁니다. 영국의 의료체계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의료 파업 사태를 보면서 환자단체 관계자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필수적인 의료 영역을 선택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의대생들이 읽는다면 더 많은 의대생들이 그런 힘든 분야를 선택을 할까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런 걸 본 의대생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이 그런 분야를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더 좋은 의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단체와 의사, 젊은 간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의 정책, 특히 기재부의 의료정책을 재정 투자로 손해시키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